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미래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육군 혁신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는 초인류 육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방혁신 4.0에 발맞춰 첨단 과학 기술의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가방위 중심군, 육군을 들여다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첨단 미래전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육군의 노력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아미타이거 실장 박용철 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제 해결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신정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손한별입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히 소개해줄 그림이 있다 그래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어떤 그림입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린 그림인데요. 네. 미래의 전쟁의 모습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보니까 네. 이 정도면 뭐 피카소급입니다. 굉장히 잘 그리시네요. 이게 약간 느낌이 미래전의 그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흥미롭게 봤을 것 같은데 이 그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첨단 과학 기술군이 열어갈 미래에 대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적인 학자죠. 피터 드래건은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30년 이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육군이 제2의 창군 수준으로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자, 장기 전략 수립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정세,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 및 자연 환경의 변화라는 소위 미래 메가트렌드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국가의 안위를 지켜갈 것인가는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들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 즉 전쟁의 양상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인데 네. 저희 육군은 바람직한 미래를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 지정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할 정책을 기획하는 소위 역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장기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단 가까운 미래에 그치지 않고 30년 후의 미래까지를 가시화하여 육군 비전 2050이라는 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는 초인류 육군이라는 비전입니다. 예, 30년 뒤, 그러니까 2050년이죠. 네. 2050년의 메가 트렌드. 도대체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아니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 저는 뭐 생각이 뭐 별로 나지를 않는데 신 박사님 도대체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사실 기술과 사회 발전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30년 후를 지금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술 발전의 추세로 유추해 본다면 정말 다양한 어떤 메가 트렌드가 존재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인공 생산, 인공지능 의료, 자율주행, 인공 생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리 군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신냉전 체제라고 할 만큼 미중 간의 이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제 질서도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처음 경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냉전과 유사한 건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신냉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아요.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이게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재편시키고 있는 거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유럽의 일은 아니고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이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그리고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외세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종이던 국제 경제 자체도 이제 강대국들 간의 경쟁 속에서 완전히 공급망 재편 등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체계가 굉장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상황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미중 패권 경쟁 또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안보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이 주변의 또 안보 또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승부장을 위해서 대한민국 육군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야 즉각적인 대응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인지 또 많은 걸 실장님이 준비하신 것 같으세요. 벌써 육군 비전 2050을 추진 중입니다.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계 안보 정세를 바라보는 세 가지 주류 관점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래의 국제 질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접근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동아시아 질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국제 질서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주변국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 것이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이 상호 교차함으로써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한반도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의 위협은 변치 않는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불가피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가운데 한미 동맹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첨단 전력 확보가 필수가 됐는데요.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 제도도 좀 개선이 미래 변화에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통적인 군사자원 외에도 저희가 정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크게 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방식의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전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이제 대비하는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투력은 단순히 전통적인 화력 자원 외에도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되어야만이 저희의 국방력을, 군사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수집과 처리의 기술인데요. 첨단 무기들이 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대용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걸 가지고 정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군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미래의 메가 트렌드, 즉 각각의 안보 상황에 맞춰서 시나리오별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실장님 설명 드려야 되겠죠? 네. 네, 부탁드립니다. 미래 메가 트렌드 시나리오는 안보 정세, 과학기술, 그리고 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별로 각각 대혁신으로의 도약, 성장, 긴장의 수평, 그리고 대혼란으로의 전환이라는 4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한 이후에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를 참고해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안보 정세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영내 국가들의 이해가 충돌되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핵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는 등 긴장의 수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발달된 기술들이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대혁신으로의 도약이 전개될 것이라는 데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 및 자연환경 분야도 안보 정세와 같이 긴장의 수평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기후변화와 같이 각국에 공통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있을 것이나 영향과 관심이 일정적에 국한되는 분야에서는 부분적인 지원 또는 사후 검토와 같은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실제 일어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미래 첨단전에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이 정말 확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아직 좀 진행 중인 전쟁이기도 하고 또 전투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이게 흔히 미래 전쟁이라고 하면 이 전쟁의 수행 방법과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이 기존의 전쟁과 이 미래의 전쟁이 막 혼재돼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술적인 측면이나 지형 때문에 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긴 했지만 여전히 전차와 장갑차가 가장 핵심적인 지상전의 수단이고요. 또 뭐 기존의 무기 체계 그리고 상용 기술들이 잘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래전의 일면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주전, 사이버전, 드론전과 같은 전쟁의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업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 스위치 블레이드와 같은 자폭 드론들이 활용됐고요. 또 델타 시스템, 스타링크 같이 이제 위성 드론, CCTV와 같은 곳에서 발생한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활용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첨단 기술들이, 과학 기술들이 활용된 미래전의 양상도 같이 나타난 겁니다. 네.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군은 미래전의 전쟁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 진단과 분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이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쟁의 모습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의 한 단면입니다. 16세기 이전까지는 인간의 근력에 의존한 직접 전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후부터는 몇 차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전쟁의 양상도 진지전, 정격전, 네트워크 중심전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점은 시간의 관점에서는 순차적 효과 누적으로부터 동시적 효과 통합으로, 공간의 관점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우주, 사이버 전작이 인지 영역으로까지 스펙트럼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연결 기반의 동시통합 비선형전, 우주, 사이버 전작이 인지 영역과 메가시티로 확대되는 전장, 그리고 자율무기 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 등이 미래 전쟁 패러다임을 규정하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은 편해졌지만 또 전쟁의 양상은 너무 변화되니까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겁이 나지 않습니까? 겁이 납니다. 예. 자, 우리 신 박사님은 또 어떻게 저 진단하고 계시는지 또 의견 주세요. 네. 미래의 전쟁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군사적 전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들면 사이버 전쟁, 정보 전쟁, 인공지능 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킬러 드론을 활용한 사례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네. 분명 이러한 첨단 기술이 실제 전쟁에 활용되는 사례는 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슈퍼 솔저가 현실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슬림해지고 강력한 그 아이언맨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알고 같은데 이 미래전의 양상은 처음 보내주신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궁금한 게 AI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그림은 사실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인공지능이. 저는 그 인공지능에게 키워드만 입력을 했어요. 네. 미래의 전투는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전투를 할 거야. 근데 그 드론을 조종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AI 로봇이 할 거야.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AI 로봇이 날아다니는 드론을 후방에서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 있는 AI 로봇 군인은 인간의 직접적인 조종이 없이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투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보다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기술들은 이미 연구 개발 단계에 있고 실제 현장에 곧 쓰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인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AI가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제 시간적 측면에서 육군 작전에도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동시 선별 타격, 또 통합 전투 이런 게 가능해질 것 같은데 이득도 되지만 또 준비를 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손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AI를 이 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먼저 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장 지휘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수많은 마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한다는 건 우선 육군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이 전투 체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을 모두 연결함으로써 지휘 결심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결정 중심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 복잡하고 확대된 전장 영역에서 상대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보다 더 많은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요. AI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필요한 타격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고요. 이 세 번째는 노력과 자산을 다 통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시 통합 작전 그리고 동시 선별 타격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주는 이미 전장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영역, 전자기 스펙트럼 환경까지 전장 수행의 이 무대가 되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이 미래전의 양상, 창의적인 상상이 아닌가 싶지만 신 박사님,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미래 전쟁은 우리가 뭐 SF 소설에서나 봤던 것처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투 방법도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의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이 사용될 거거든요. 또한 무인 비행기, 무인 드론, 무인 전술 운송선, 그리고 우주 전쟁용 무기들이 사용되고 정보 전쟁, 사이버 전쟁과 같은 새로운 전쟁 방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도 있는데요. 이런 첨단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원인을 줄이고 또 전쟁을 피하도록 하는 이로운 역할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육군이 말이죠. 이 지상전 이것만 수행하는 개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늘도 날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또 전평식 구분도 불문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무인 복합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육군이 상대 육군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상전을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은 우주 영역, 말씀해 주신 사이버 영역, 그리고 인지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자산들을 다 통합해서 지상전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무인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은 이 병력 자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변화들을 같이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육군의 부대 구조가 보다 간결하고 유연하게 바뀌고 있죠. 예. 두 번째는 이 드론과 로봇을 표준화해서 사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뭐 그와 함께 상대방이 역이용하지 않도록 또 보안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유무인 복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도 이 무인 체계에 맞춰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육군이 역시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육군에게 요구되는 역량 강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정말 앞에 놓여진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고민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과 기회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과 신 박사님께서 이미 많은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도전 요인은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의 감소, 사이버 전자계 영역의 위협과 인지전의 중요성 증대, 그리고 스마트 및 메가시티 확대에 따른 취약성 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기회 요인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인지 영역으로 전장 공간의 확대, 자율무기 체계의 확산, 그리고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비국가 집단의 힘과 기능이 확대되는 뉴 거버넌스의 출현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도전과 기회 요인들을 극복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육군은 환경 변화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과 기민함, 탄력성, 그리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와 같은 다재다능성,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현시하기 위한 통합성과 전문성 등의 역량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저희 육군은 이미 4년 전부터 아미타이거 체계를 발전시켜 오면서 진화적 도약을 이루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발한 발상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육군의 미래전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육군이 우리 미래전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정보화 역량입니다. 전쟁의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 전쟁 대비를 위해서 정보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전 역량인데요. 미래 전쟁에서는 공중 전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상 전력과 공중 전력을 잘 결합해서 운용하는 능력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지 않으면 미래전을 대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전인데요. 미래 전쟁에서는 전쟁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공중, 해상, 지상, 그리고 우주까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융합전 역량을 미리 키워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래전에 대비하는 첨단 육군 건설 그 노력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에 승리하기 위하여 AI 첨단과학기술 적용으로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는 초인류 육군을 건설하기 위한 육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식 포커스, 국방혁신 4.0에 발맞춰 과학기술 강군으로 나아가는 육군의 첨단 무기체계 발전 방향을 들여다봅니다. 미래의 메가트렌드 속에서 정예강군을 완성해가는 육군. 메가트렌드란 세계적 규모의 변화를 초래하는 현대사회에서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와 함께 변화하는 미래 전장 패러다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육군은 장기전략 개념서인 육군비전 2050을 설계했습니다. 육군의 첨단 무기체계 발전 방향이 드러나 있는 육군비전 2050은 초연결 기반의 지능형 첨단 무기체계를 발전한다는 추진 전략 아래 8가지의 도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상 위주의 네트워크 체계를 대피하고 우주와 지상의 전 영역을 활용한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통신 및 정찰 군집 위성을 운용하고 다층 네트워크 체계와 지능형 데이터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도전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슈퍼솔저입니다. 슈퍼솔저는 뇌기계 인터페이스와 생명공학, 외골격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 육군의 전투원인데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슈퍼솔저를 통해 첨단 미래전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지능형 자율 전투 로봇인데요. 인간 전투원을 대신해 자율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거나 인간과 협업해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전투 로봇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율 전투 로봇은 총 3종류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생체 모방형 로봇, 군집 드론이 있습니다. 타격 수단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 도전 과제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극초음속 무기가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와 레일건 등 고에너지를 활용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화약탄을 대체하는 주 타격 수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군의 8대 게임 체인저 중 하나인 극초음속 무기는 적의 전략적 중심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현재 극초음속 활공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 과제는 다영역 초융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동 및 화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능형 초장사정포와 모듈형 자율헬기를 개발하고 전차의 강력한 화력과 장갑차의 수속 능력,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무인자율 기동 전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섯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미래전의 영역이 사이버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및 전자기 스펙트럼 무기도 도전 과제 중 하나인데요. 여섯 번째 과제,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 유형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사이버 위험 분석 대응 체계를 건설하고 전자기팔 스탄, 사이버 전자무기 등 전자기 스펙트럼 무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층 지능형 통합 방공 체계인데요. 고고도 대공 감시, 요격 체계와 같이 메가시티를 방어하기 위해 최적화된 통합 방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공중 대기동 체계와 중저고도 요격 무력화 체계를 통해 통합 방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과제는 독립작전이 가능한 첨단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핵융합 발전 등 별도의 연료 공급 없이도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3D, 4D 프린팅을 활용한 지원 체계와 저고도에서의 의무, 군수 분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인 비행 수송 체계를 갖춘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첨단 미래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예화된 선진 육군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육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직시하며 국방혁신 4.0에 발맞춰 AI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가는 육군. 시대 변혁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방위의 중심군. 육군이 있어 든든합니다. 충성! 네,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다른 미래 첨단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육군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인류 육군을 지금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싸우는 방법, 무기 체계, 군 구조, 또 경영 모든 점에서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혁신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군의 혁신 기대됩니다, 실장님. 네, 오늘 주제와 밀접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이후의 논의를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는 초인류 육군의 의미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간에 주도하는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시간인 크로노스와 상대적 시간인 신인 카이로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생김새가 참 재미있는데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즉 시간을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네.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즉 시간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는 시간의 신인 동시에 기회의 신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시간을 주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기회의 시간, 그래서 결단의 시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간의 주도라는 개념은 혼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카오스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카오스는 원래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공간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나가는 모습이 정돈되지 않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혼돈이라는 의미까지 확장된 것인데요. 이러한 카오스를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육군을 혁신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자께서 4가지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는 다재다능한 육군, 무기체계 측면에서는 지능형 육군, 군 구조에 있어서는 유연한 육군,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는 창조적 육군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축구에서 말이죠.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 이 멀티플레이어가 정말 인기입니다. 박지성이 그랬거든요. 우리 육군도 말이죠. 어떤 임무를 맡겨도 잘 싸워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육군은 멀티플레이어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군들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사실은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보다 멀티플레이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육군이 지금 추진하고 추구하고 있는 성격 중에서는 적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변화하는 환경을 잘 예측하고 거기에 잘 적응하는 군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또 굉장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육군이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을, 전쟁 양상을 미리 파악하고 또 판단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획보다는 이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민하게 체질을 바꿔 나가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군 차원에서 우리 육군에 기대하는 바도 바로 이 적응성과 이 회복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의 작전 수행 양상도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블랙 스완이니 뭐 회색 코뿔소니 미래를 예측할 때 꼭 어딘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육군에게 놓인 도전 과제, 물 셀 틈 없이 예측을 하고 또 싸우는 방법 역시 창의적으로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의 전쟁에서 최첨단 무기들이 사용되고 뭐 우주에서 싸우고 이런 싸우는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창의적인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역량과 더불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외교 능력. 두 번째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 분석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싸우는 방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는 네. 틀림이 없습니다. 송 교수님과 신 박사님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그 손자병법의 기정사상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육군도 이와 같이 전공법과 기공법을 적절하게 융합시켜서 기정합의 방법으로 싸우고자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다영역 전투체계를 활용한 초융합 작전입니다. 미래의 무기체계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기동, 초정밀, 초장거리화되고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한 초연결 네트워크가 구축된 가운데 데이터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장이 우주까지를 포함하여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육해공군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져서 미래의 부대들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나들며 전천후 다기능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육군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영역의 감시, 결심, 타격 체계가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초융합되어서 지휘 결심 주기를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싸우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획득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초연결 기반의 지능형 첨단 무기체계
현재 육군은 어느 선까지 와 있고 앞으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몇 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티타노 마키아라는 전쟁에서 승리토록 도와준 헤카톤 케이르라는 거인 신족이 있습니다. 이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 즉 100개의 눈을 가진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헤카톤 케이르의 미래 버전을 상상해 본다면 이 100개의 팔이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우주까지 뻗어 있고 이 손끝에는 눈이 달려 있어서 전장을 정밀 감시 정찰하다가 표적을 식별하면 인공지능과 초연결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가장 적합한 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서 싸우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를 말씀하신 이 도전 과제라는 용어로 표현하면 육군은 지능형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 슈퍼 솔저, 자율 전투 로봇, 지향성 에너지 무기, 초음속 무기 등 9가지의 도전 과제로 분류하여 저희들 육군 비전서에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도 말이죠. 첨단 과학 기술 강군으로 쭉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나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앞선 이 군사 강국들이 있죠. 과학 기술력이 뒤떨어지는데 군사력만 강한 나라는 없고요. 또 이 군사 기술이 국가 기술 전체를 선도하던 시기도 이제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충분한 과학 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군사 강국이다 보입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은 민간 기술을 어떻게 빠르게 이 군사 영역에 융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차원적인 군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도 전통적으로 군사 기술 혁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나라죠. 일본 같은 나라는 민관학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방위 기술 전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 격차를 극복해야만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을 우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우리 그 기술 격차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박사님 예. 방법 없습니까, 죠?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어. 네네. 사실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다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메이크거든요. 만든다는 거죠. 뭘 만들까요? 우리 육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우리의 어떤 전력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이예요. 사온다는 거죠. 뭘 사올까? 다양한 민간 영역에 있는 다양한 외부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의 미래 전력 확보를 위한 그런 기술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네. 마지막은 셀인데요. 내가 가진 걸 팔라는 거죠. 그래서 육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민간 영역에 적용하는 기술 교류,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서 네. 빠르게 변화되는 미래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또 첨단화의 모범 사례를 손꼽을 만큼 전국의 메가시티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전 대비를 위해서 메가시티 방어에 최적화된 통합 방공 체계를 완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분야는 특히 위협에 기반하여 능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메가시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형 삼축체계의 KAMD 체계와 연계하여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신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방부가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해서 드론 체계와 대드론 체계를 망라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육군도 여기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미래에는 다층 방어수단의 통합, 지능형 체계 구축 등 첨단화된 대비를 더욱 고도화할 것입니다.
예, 군수 지원의 중요성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미래전에서도 이 첨단 지원 체계, 전쟁 지속이나 아니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해 보이는데 송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러시아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국제적인 지원과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 작전 지속 지원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작전 활동에 소요되는 이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4가지 정도의 특성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가 가진 국력을 적시에 필요한 만큼 군사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해외 자원들을 미리 고려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합동성, 통합성, 동시성에 기초한 이 통합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다른 기능들, 전력 운용이나 기동, 방어와 같은 기능들과 상호 연계돼야 되고요. 이 세 번째는 작전적으로 적시적소의 정량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마지막으로는 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 정보체계, 통합된 정보체계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전 지속 지원 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첨단군 건설의 군구조 발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이 이런 점에 정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 거듭 해보는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군 구조는 크게 지휘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 그리고 병력 구조로 나뉩니다. 제가 서두에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정책 기획에 있어 역설계 기법을 적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러한 미래 군 구조가 반영된 모습이 바로 아미타이거 체계입니다. 이와 같은 역설계의 산물로서 아미타이거 체계는 따라서 미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육군에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육군이 아미타이거 체계를 추진한 지 지금 한 4년 정도가 경과됐는데 네. 지난해에는 이 아미타이거 부대를 여단급까지 출범시켰고 올해는 아미타이거 체계와 KTC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유교전을 해봄으로써 또 한 단계 진화적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새로운 구조와 무기 체계로 무장한 아미타이거 부대들의 싸우는 방법을 실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저희 참모총장님께서 교육사령부 및 병과학교의 이 관계관들과 전법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이 분야도 주동력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미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첨단 육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미래 첨단전에 적합한 인재로 거듭나는 그리고 또 육성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 박사님,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까요? 일단 앞서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첨단군은 잘 육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다짐을 하잖아요. 네. 저도 새해 다짐을 하나 정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Stay healthy and happy입니다.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래에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미래에도 우리 군 장병들이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한 행복관리, 건강관리 시스템을 잘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AI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인간이 좀 잘 살려고 AI 개발했지만 이 무시무시한 이 전쟁의 미래 그거보다는 조금 군 장병이 이 복지가 구현된 미래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알아서 구두 닦아주고 뭐 청소해주고 예? 뭐 옷 정리해주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군 장병들의 소원이자 제 소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네.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영화 터미네이터 맞아요. 같이 인간과 네. 혹시 이렇게 기계가 전쟁을 하지 않을까 그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직 좀 시간적으로 좀 먼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인간이 기계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건가 뭐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 이제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보다는 먼저 이미 AI가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풍 속에 있는 우리 챗 GPT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개인 맞춤형 이 추천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 자율화된 자동화된 로봇으로 자동화된 배송 창고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들 보면
아마 우리 군에도 전투 분야보다는 아마 비전투 분야에서 먼저 AI가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 기술 발전에 맞춰서 수송, 보급, 정비, 의무 등 보급 분야에서 이 발전 AI가 발전하게 되면 우리 장병들의 삶도 크게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첨단 전력 건설과 함께 강군을 완성해가는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육군의 초인류 복지 환경, 이거 어떻게 이뤄나갈지 정말 기대되고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실장님? 네, 육군의 모든 구성원들이 육군에서 복무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임무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는 초인류 육군에 걸맞는 복지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토록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복지의 대상을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과 가족까지 확대하고 상해 주기와 연계해서 복지의 기간을 전역 후까지도 연장하면서 의식주 문제 향상을 넘어서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 등 이 정신적 복지까지 복지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적 복지까지 지금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육군의 미래 혁신을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민군 융합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우리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실장님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미래에는 이 최첨단 네트워크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군사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여기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육군은 이 전시 군사력 제공국들과의 연합훈련을 다양화하고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신흥 강국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략적으로 보다 집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민군 융합에 대해서는 네. 이 사회 각 영역에 호환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각 영역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 기술을 전략적으로 제휴시켜서 신개념의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민관군 산학연의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혁신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예. 육군의 어깨가 무거운 만큼 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육군의 기대가 클 텐데 자, 시 공간을 주도하는 초인류 육군을 완성하고 건설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당부나 다짐 말씀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손 교수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는 결코 한국군에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방법대로 그 시간에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환경을 더 면밀하게 예측하고 파악하고 잘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가까운 미래를 기획하려는 우리 육군의 노력은 사실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미래의 변화에 민감한 체질을 만들어서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겠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 두 번째 초인류 육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수도 없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아마 기술의 성숙도, 응용 가치, 기술 가치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고리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량이 구비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과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잘 식별하기 위해서 이 각계의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5년 가까이 그 창의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군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만났을 때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하시구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군인의 역할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전쟁의 방식도 달라지고 이기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처럼 우리가 미래를 잘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 고귀한 역할을 자랑스럽게 잘할 수 있을 거라 꼭 믿습니다. 예. 육군의 목표가 4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전쟁 억제에 기여한다입니다. 만약 억제되지 않으면 육군은 부전승,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여의치 않아 싸울 수밖에 없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가 발전과 국민들께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승리하는 것, 이것이 군이 존재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오늘 저희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첨단 과학 기술을 군사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한국적 적용이 국방혁신 4.0이고 여기에는 시간과 노력, 재원이 필요하고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육군은 국민들께서 허용해 주신 시간, 노력, 재원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이와 같이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들을 믿고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라는 준엄한 명령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솔저, 국가 방위 중심군, 육군은 초일류 육군 양성에 지금 주력 중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첨단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혁신과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전에 멈추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안보 환경에 적응하고 예측하며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가는 육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